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말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바쁘신데도, 지금 처음에 이거 모임할 때, 그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객석은 상관없이 하자. 네, 이런 말씀이 여전히 좀 기억에 남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걸 꾸준히 이제 해나가는 것들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고, 그런 이유들이 하나씩 좀 모여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더없이 기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정책의 이제 문화 분야에 아주 좀 중요한 전체적 개괄적으로 그 문화 분야 정책은 사실은 전체 그림을 한번 매핑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워낙에 좀 급하게 좀잘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관광 분야를 좀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문화 분야로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로 첫 분야인데 예술인 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그 조례를 주제로 재정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하게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이렇게 좀 제정돼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여기 깨졌네요. 세계 예술인 권리 보장을 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울산 예술인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 개정의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드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보면서, 조례 제정의 원칙이 과연 타당한가? 네, 그런 얘기 좀 해보면서 마지막 나가는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먼저 보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농어촌 같은 경우, 그, 직불금 제도가, 공익 직불금 제도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짓는 그 자체가 실제로, 자연 환경이나 이런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 공익이라는 전반을, 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도 있지만 선택형 이렇게 해서 추가로 또 제정하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 같은 경우도 공익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재정법이 지원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보고 뭐 평소에도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인권적 측면에서 청년이나 노인 수당 이런 것들도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 경향을 봤을 때 예술 같은 경우들도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7년도 이렇게 5년 동안에 중국 K 한류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게 이제, 뭐 데이터 솜에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생산 유발액 기준 37조 원 정도가 이렇게, 경제 효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소비재가 30조 원,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가 7조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 유발액이 13.2조 원, 그리고 취업 유발, 이렇게 해서 16만 명. 이렇게 한 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한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여기 좀 보면은, 13.7% 정도인데, 국내 전체 수출 대비해서 보면은, 2.5배 정도로 이렇게 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취업 유발 인원은 국내 전체 증가 대비해서 19.6%로 근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 선호도를 높이는 이런 효과들이 또 부가적인 이런 효과들까지도 이렇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컬처의 3파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예술인데 그 가장 근처에는 예술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술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기여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예술 표현은 국가와 종교적 탄압의 표적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여성 예술인 같은 경우는 가부장적 사회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술이 꺾거나 절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점점 살아가는 예술인도 하나의 이제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제 생존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예술 활동 자체를 좀 포기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상상력이 빈곤하고 민주주의가 퇴보한다. 그래서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2011년도 11월 달에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그로부터 10년 뒤에 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예술인 활동 여건, 예술인의 처우 이런 거 봤을 때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지금 예술인이 떠나는 도시인데 어떻게 하면 머무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게 우리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권리보장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경과는 이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에서 1972년도부터 예술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이때는 역할혁명이라고 얘기한 60년대 그 이제 혁명적 분위기들이 전 세계를 휘몰아칠 때 그런 기운으로 커뮤니티 아트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지구적으로 몰아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예를 들면 문화연구 그룹들 이런 그룹들이 유네스코나 이런 국제회의 쪽으로 국제기구 쪽으로 그 문화 사용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의 어떤 영향으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역할이 과거의 어떤 예술 작품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이런 걸로 좀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74년도에 아일로 자문을 통해서 예술인 지위를 검토받았고 77년도 예술인 고용, 고용과 저작권 현황 등 그리고 예술인들의 노동 조건, 사회 보장 현황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조사가 좀 이루어졌고요. 1980년도 예술인 지위에 관한 공고로 이렇게 해서 의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운과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2003년도 당시에 이제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한 게 예술인 사회적 권리 의제가 본격화된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좀 지나서 2011년도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었죠. 김치를 좀 달라, 쌀을 좀 주세요. 이제 집주인한테 이제 그렇게 좀 붙여놨던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고요. 11년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해서, 조윤선 그때 당시 이제 문체부 장관이 구속되고, 연이어 예술계 미투운동이 발생하면서 다수가 구속되는 이런 형국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도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제 이제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제야 쪽의 그 예술단체들이 모여서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었고요. 마침 21년도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됐습니다. 이게 중앙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어서 1년 뒤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광주광역시에서 22년도 1월에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민간에서 TF가 설치됩니다. 전후로, 요 당시에 광주시립극단에, 계약 지연이나 불공정 계약 갑질, 성희롱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터져가지고 위에 보면 사실은 뭐 어느 시도든 시립이라 하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이제 작품별 단원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좀 이슈가 됐던 건데 거의 뭐 상금 단원이 아니라 작품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모았다가 이렇게 흩었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정 정도의 권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침해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침해에 대한 보호조차가 좀 힘들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2023년도 2월에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법률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거 뭐 지금 바로 뭐 이 말씀 바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양들이 좀 많아서 이걸 이제 전체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앞에 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처벌이라고 얘기하는 이 설문조사에도 예술인 설문조사에도 보면 아주 그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여성 피해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처벌이 잘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조사 권한이나 이 보호관 임명권 자체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사실 그런 권한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건데 요런 게 그러면 조례 안에 좀 적절히 담겨야 되는데 조례 제정 같은 경우도 좀 모순점이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작년 1년 동안 저희들도 해봤지만은 하면서 사실은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좀 포용적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전 정부 지금 정부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좀 먼저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 당시에 조금 어, 내부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했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저쪽 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때 이제 보자고 했던 데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셨고,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그,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행정에서는, 돈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조차가도 내지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 뒤로부터 치유의 문제라든가 이런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관행들이 있어서 조례 제정은 나중에 그 원칙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깐 보면은 보통 보장부 전체 6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1장은 보통 규칙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2장에서 4장까지가 구체적으로 이 권리보장법의 예술권리보장법의 뼈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예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가 보호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예술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걸 세 가지를 좀 주요 뼈대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예술 표현의 자유는 예술의 자유, 지원 사업 차별 금지, 지원 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직업적 권리 보호와 증진에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입 금지, 예술인 보호 책임자 규정, 불공정 행위 금지, 예술인 조합 방해 금지, 예술인 권리 보호 지원. 그 예술인 그 조합 같은 경우도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투와 관련해서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이라는 게 좀 강하게 제기가 됐는데요.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 기관 지정 내지 실태조사. 예술인 복지법을 그 근거로 해서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던데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그런 일 자체가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좀 공론화하기 위해서 많이 해봤지만은 특히나 이런 주제 사안이 좀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시시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공론화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이런 조건이라고. 그리고 예술인 그 5장이 권리구제 기구 등인데 1절에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 구제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인 보호관이 이제 필요하다. 오늘 이제 공무원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예술인 권리가 침해받는 것 같은 경우는 예술 자체가 공공재다 보니까 거의 사용자가 국가나 지방정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여기 보호관이 있다는 그 자체는 팔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독립적인 구분을 해달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좀 개정하자는 얘기가 이번에 좀 공론화될 거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술인 권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제일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신하철 씨 그림입니다. 이게 민중미술의 초기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83년도작인데, 87년도, 그, 89년도에 그 통일전이라고 해서 민미업 작품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출품해서, 요게, 국가보안법 혐의로, 지금도 이제 네, 이게, 99년도에 최종 선고가 나서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이다, 1, 2심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돼서, 예, 압수당한 그림입니다. 검사 측에서는 위에가 북이고 밑에가 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신학교수는 그게 아니고, 통일된 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깨끗한, 어, 지속 가능한 이런 나라를 갖다가 좀 통일된 나라를 표현했던 건데, 그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남기셨는데,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림 보면 오줌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NEA라고 얘기해요. 미국의 그 예술기금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예술위원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술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작품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녹교의 나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내용 자체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인체와 인체의 어떤 생성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 예수의 사랑 이런 것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종교계에서는 그걸 용인하지 못했고 빛깔도 사실은 그래서 이 세라노라는 작가분이 이게 오줌이다 말만 안 했으면 정말 신비하게 이렇게 이해됐을 텐데 굳이 그걸 또 오줌이라고 말해서 좀 벌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액체 이 액체 자체가 오줌 속에 지금 십자가가 들어있는 예, 일단 이런 그 안에 이 용기 안에 이렇게 담아서 이제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른쪽 그림 보면은 전두환 그때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추징금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29만 원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이하라는 작가가 실제로 이 거리에다가 포스터를 붙였죠. 요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헌법에 22조에 보면 예술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이 예술의 자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있지만 그걸 밖에 표현을 한다거나 붙이는 거는 안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법 위반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냈던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뭐 최근에 거 얘기를 해보자고 하니까 이제 2014년대 홍성담 작가가 했던 세월호와 5월 광주를 갖다 연결을 해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여기 요 그림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검열을 당했죠. 검열 당했을 때 그러면 바꿀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비엔날레 광주 정신이 반영되는 비엔날레가 과연 뭘까? 이게 예술의 자유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얘기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2023년도에 요 그림인데 박서보 예술상이라는 걸 비엔날레 안에서 지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회 그 예술상 박서보 예술상으로 그
뭐라지, 상금을 받은 상 10억이었나? 1억이었나? 10억이었나? 상금을 받은 상 1회까지는 그 선정이 됐었는데, 요 그림이 이제 박서부 작가가 그 유신정부의 부름을 받아서 작품을 했던, 어, 대한민국에서는 추상미술로 어쨌든 최고의 그 앵코르멜이라는 장르를 열었던 작가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회 그 예술상 지정을 하고 그 해에 광주 지역의 그 예술가들이 광주 비엔날레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군부로부터 광주에 이제 필린 광주가 거기에 이제 거기에 구안회동했던 박서보 작가의 예술상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1년 못 가고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 예, 아래쪽 좌측에서는 윤석열 사장님가 잘 아실 것 같고요. 아무튼 앞에 그 29만원 포스터 붙였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풍부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예술가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의식들을 정리하여 작품으로 발표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투자 대상이 실제로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라면은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술가들의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기 때문에 예술의 자유는 뭐 민주주의의 연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질 수 있는 거겠죠. 보시면 요 숫자가 202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 프리즈라고 하는 거는 유엔의 비공식 기구입니다만, 네, 이쪽에서 이제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술가 창작 활동 침해 사례가 711건, 20년도에 좀 세계적으로 벌어졌는데, 그 중에 9명이 살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71명이 체포 구금을 당했고, 85명이 억류 상태에 놓여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지금도 2024년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가자 전 지구에서 일어났던 그런 전쟁이나 또 거기에 대한 옹호적인 발언을, 거기 문제하는 발언, 이런 문제시하는 발언들을 했다는 이유로 작품이 취소되거나 공연이 취소되거나 압수되거나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의상을 꽉 낀 거 입은 여성들이 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제한을 받는다거나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총 이사장님 가서 꼭 이거 안 올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축제 예산 중에서 여기 55% 정도가 언론이고 그 다음에 40몇 % 정도가 예총 미래총은 거의 뭐 그냥 10% 수준. 그리고 최근에 22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감타작되는 이런 거 전국적 경향으로 이렇게 좀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는 거. 아무튼 국제적 차원에서 예술의 자유는 창작, 표현, 배포의 자유이고 이러한 자유는 이러한 활동에 이런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자 그리고 사회 안녕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보는 게 국제적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인 소득 잠깐 보시면 2023년도에 예술 창작 활동 개인 소득이 연 1,055만원, 그럼 월 87만원 합니다. 이게 10수년 전에 88만원 세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예술인들은 아직도 그렇다는 얘기를, 거기도 못 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면 연평균 1,20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1,200만원, 이렇게 하면 월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이 75.8%가 100만원을 못 벌고 있다는 거겠죠. 이 중에 소득 없음, 이게 31%가 아예 소득이 없고, 500만원 미만도 29.2%나 된다라는 거. 가구 총소득 얘기하면은 4,590만원, 국민 평균보다 2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작다는 것. 전업예술인 비율도 52%로 3년 전보다 2.6% 감소했고, 이 중에 프리랜서 비율이 거의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냥 초단기 계약이라든가 계약 자체가 거의 없다거나 뭐 이런 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사회보장 제도에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뺑뺑이 계속 도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경우 있다는 거죠. 예술활동 포기 이유를 물어보면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이제 근 60% 정도가 대답을 65% 정도가 대답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과거에는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술인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 예술의 가치 자체가 이전에는 그 마치 박물관처럼 기념품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유지 보존 이렇게 계승하는 걸 갖다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 국가 정체성 내지는 이런 것과 연동이 좀 돼 있을 텐데 오늘날 시대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효과를 볼 거냐라는 측면에서 고민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과 창조 측면에서 더 접근을 한다. 그래서 법령도 문화 관련 최고법을 72년도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던 문화예술진흥법이 어,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에 문화기본법으로 좀 바뀌었던 거죠. 이 안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을 갖다 기본으로 한다. 예,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국제적 시각이나 그것을 수용했던 한국의 시각이나 해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창작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이 이제 핵심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에 있었던 예술인 복지법을 복지 중심에서 예술인 권리 중심으로 바뀌었다. 예, 이거는 엄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개를 아까 광주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거 두 개를 그냥 예술인 복지센터가 있는데 권리센터는 뭐하고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스톱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복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개념 자체를 잘 알다시피 최고인식의 생활고 사망으로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예술인 개개인의 생활이나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뿐이 이런 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나 미투운동 같이 구체적으로 예술인의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들을 갖다 최대한 해줘야 되는, 증진해야 되는, 보호하고 증진해야 되는 바로 국가의 어떤 책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인 인권이나 직업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갖다가 광범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모나리자 혹시 그림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카소 이런 양반들 그림 같은 경우 보통 최고 경매에서 잘 나갈 때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그 모나리자는 얼마 상상으로. 어? 2000년대 초반에 누구가 그런 얘기 한번 했던데. 응. 바로 검색하셨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13조 이렇게 담당자, 그 나라 담당자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예전에는 문화산업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로 영화 만들고 등본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도 사실은 이제 굴뚝경제 시대 때도 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더 고도화되고 게임이라든가 노는 것 자체가 돈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 문화 경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도 좀 재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식민지 잔존 어떤 의식이나 의례들 이런 거 같은 거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 보호하자고 난리.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제 초용 같은 경우가 울산을 거의 없애버렸는데 아주 그냥 잘못된 이런 판단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지방정부나 국가정부는 지금 문화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뭐 어디를 가더라도 왜 박경리 이렇게 하면은 어딥니까 저기 통영가도 있고 저 위에 가도 있고 이거 우리 편이든 우리 거다 너 거다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그다음에 처용무 같은 경우도 지금 경주에서는, 예, 경주에서는 아주 그냥 열을 올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울산은 예, 공중 처용무니까 뭐 우리한테는 주장도 별로 못한다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결국 원형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또 연구들이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문화라고 하는 내지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경제 자체가 이제 문화 자본주의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그 활용도나 이런 게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문화 예술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 내지는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이제 안전망이라고 얘기하는 그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법제정의 네 번째 부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순수 예술하는 뭔가 예술과 좀, 예술은 현실 세계와 내지는 자본, 경제 이거하고 좀 바깥에 있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시장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팔아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예술, 최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수한 예술은 18세기, 19세기 한 300년밖에 못했고 나머지 수천 년과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예술은 곧 그 노동과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의미로 다시 재조정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늘날 그 예술은 공공이나 투자 이렇게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술은 바로 이제 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동자로서의 예술 이런 관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빨간 글씨를 보면은 윌리엄 리스모그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영국 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자 그 보수 언론인입니다. 이분이 저기 런던에서 그 예술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IBM 본사에다가 이제 얘기할 때 요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984년, 8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1억 파운드를 지출했다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지출했는데 2억 5천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고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1억 2,500만 파운드가 직접 바로 이렇게 국고로 이렇게 바로 환수됐다. 이런 종류.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1억 파운드 써갖고 2,500만 파운드는 그대로 다시 추가로 더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나가고 나서 이것이 쓰여졌던 사회적인 효과들, 이런 거는 사실 비용으로 산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로, 물론 이게 이제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 산출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강의한 내용은 이제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개미와 배짱이 얘기 같은 경우는 근면하게 이래라 이런 시대에서 아주 그 국가 이데올로기를 아주 그 노동 저급 이렇게 하는 뭐라고 합니까 혐오 만드는 이런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상품이 3차 산업 이후부터는 바로 노는 게 돈인 시간이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어떤 공장의 측면을 넘어버려서 이 폐공장도 바로 노는 장소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잘 보내게 하는 이제 그게 곧 이제 가치의 원천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제 이런 조건에서는 바로 노동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노동으로서 예술가들의 어떤 직업적 권리나 이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지켜져야 되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게 좀 과다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네스코나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EU에서 얘기하는 거 요거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예술인과 문화 및 창조 분야, 이게 CCS라고 얘기하는데, CCS 전문가의 지휘와 작업 환경에 대한 보고서 이렇게 잠깐 보면은, 여기 보시면, 고용 상태 자체, 이게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전 세계 어딜 가도 유사한 예술가의 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 상태가 복잡하다. 자영업도 있고, 프리랜서, 아까
6, 70% 정도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했고, 듣기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배달 노동자를 얘기할 때 라이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면 그 근원적인 그 어떤 뭐 고용관계라든가 노사관계 이런 게 그냥 다 해체돼 버리고 이름만 남아버리는 이런 작용들을 하는 거죠. 어쨌든 단기 취업, 그다음에 고용이나 자영업 이게 이제 복합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기반 작업이나 일관성이 없는 작업들, 이런 데 특히 때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정규적인 소득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낮은 소득이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은 8시간 근로하고 주 40시간, 이렇게 근로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의 환경에 맞춰서 그 사회보장제도가 짜져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또 비정기적이고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여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외부 금융 같은 경우들도 당연히 수익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사실은 청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청년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청년들도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일정한 소득이 없으니까 뭐 이 청년 뭐 무슨 주택 마련 적금 이런 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벨트 안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벨트 아래에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예술가들 처지로서는 바로 여기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제 직업훈련 같은 경우도 아주 부재한 이런 조건에 있는 게 그 예술가 처지고요. 소득이 낮아서 낮은 임시계약의 특징이며 추가 보수 없이 이것도 참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죠. 작업하다 보면은 정해진 그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단가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요즘 들어서는 시공무원들이 어떤 다른 동네도 그렇습니다만 버스킹이라는 용어를 자꾸 써요. 버스킹이면은 원래 계약 돈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그게 아닌 개념이잖아요. 자기가 그냥 들고 나가서 하는 거니까. 예, 아주 이상한 그런 아주 그냥 퇴행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추가 보수 없이 그냥 작업을 좀 시간을 더 해달라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진짜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부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그걸로 먹고 사는 문제는 일부 해결되긴 하지만 그 시간 때문에 예술 창작 시간은 거의 뭐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CCS 내 단체 교섭 반응이 부족해서 그 일자리 질이 저하되고 낮은 소득 사회적 보호 제한 원인이 되는데, 예, 이것마저도 예를 들면은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시립이라든가 이런 거 문화센터 같은데 이렇게 고용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정도만 예술인들만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너무 영감생심이다. 일반인들한테는, 일반 예술가들한테는. 그리고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등 특정 CCS 전문가는 이거보다 더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국경 간의 이동성은 더 많은 기회와 소득, 명성을 가져오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사회적 보호가 좀 불안해지고, 그냥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점점 많아지는. 우리도 만약에 이제 저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불경 메가시티 이렇게 개념을 하게 되면, 부산 작가가 경남 가서 뭐 작업하는 거 내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자본 이동은 국제화가 마음대로 되지만 노동 이동은 일정 정도 차단돼 있던 게 그런 어떤 과도한 상태? 뭐 이런 상태의 어떤 조정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마찬가지 여기 유럽에서 봤을 때도 예술인 복지법이 거의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고로는 CCS 지원 및 분야에 지원을 할 것과 보조금 지급을 할 것, 그 다음에 임대료 납부, 만약에 국가가 공적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임대료 납부를 갖다 지연하거나 면제해달라, 해줘라, 뭐 이런 권고가 있었고, 사설 건물이 있더라도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좀 내어달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실업수당이나 사회복지 접근의 권한 부여를, 이런 문제들도 고용보험 이렇게 얘기해도 그걸 고용보험 처리 있잖아요. 최소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고용보험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또 그걸 갖다가 충북의 민주청 같은 경우는 사무처에서 전부 다 이렇게 챙겨서
일일이 다 챙겨주고 굉장히 일이 많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고용보험을 뭐 들어준다는 거. 그래서 울산에서도 최근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안 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뭔가 풀지 않으면 예술인 존재 자체가, 그만큼 국가 경쟁력, 지방 도시 경쟁력 이런 것들이 어떤 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튼 직업 관행 활동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든가 사회적, 재정적인 인정을 해주고 개인의 안녕 보장 등 예술의 지위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토론할 것을 제안을 했고 전문가들이 적절한 고용 권리와 노동 권리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들도 공고사항으로 이렇게 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울산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여기 복지가족 진흥 서비스 사회 서비스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울산의 예술 현황을 보면 울산의 문화 기반 시설 수는 41.24개, 이거 2023년도 조사입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요걸 100만 명 단위로 보면은 대구가 우리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빼면 최하위인데, 요 얘기는 뭐냐면, 100만 명 단위로 하면은 또 통계가 말하고 있는 좀 오류인 거죠. 100만 명 당하면 우리 꼴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세종시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답답한 일이 좀 벌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64.9건 이렇게 해서 특광역시 중에서 역시 최하위에 있다. 그래서 울산은 예술인이 정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도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예술인의 현황을 예술인 현황을 보면,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수는, 2,419명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신진예술인은 246명으로 나와서 전국 대비 1.14%, 1% 수준이라는 거죠. 이것 역시 세종시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20, 30대 예술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율은 36.7%입니다. 전국이 49.9%로 10% 이상, 10%포인트 이상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수는 총 42개입니다. 요거는 전국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조사기관 25개를 조사했는데 여기 172명이 응답을 했고요. 이 안에서 8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172명 중에 여성이 더 많은데 정규직은 남성이 더 많다. 요것도 아주 좀 주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통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울산은 예술하기가 너무 어려운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 실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소득을 보면 요거는 2023년도 조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전국 조사가 25년도 상반기 3월달인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방 통계는 잡히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21년도 걸로 보면 울산 예술인의 38.2%, 250명 조사를 했습니다. 38% 정도가 월 10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있다. 없음은 175건으로 더 많다. 아까 전체 통계가 해서 75%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업 내지는 이러다 보니까 부업 내지는 부모님 도움이나 은행 대출로 창작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이유를 보면은 요것도 비슷하죠. 65%로 전국 단위 수준이었는데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남자는 77.8%, 남자가 좀 많고 여성은 63.1%로 가장 큰 이유를 대고 있다. 계약 관련해서는 60% 이상이 표준계약서 및 서면계약 의무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 21%가 계약 필요성은 알지만 업체에서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한다는 거죠. 응답자 18%가 지난 1년간 부당한 계약 체결 경험이 있고
19.2%가 갑질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예술활동 계약에 대한 대응은 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가장 높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권적 측면, 다른 건 다 접어놓더라도 인권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암울한 이런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예술하기가 너무나 열악한 도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인 실태 보험가입에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32.4%, 직장가입자가 25.9%고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예, 68.8%가 가입하지 않고 있고요.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93%는 대부분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제가 뭔가, 예, 이거 그냥 일반 고용보험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잘못해서 말씀드렸네요. 아무튼 이 오른쪽 그래프의 제일 오른쪽 보시면 여기 예술인 고용보험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들고 있냐 하는 거 보면은, 예, 93%가 안 들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아주 너무나 예술하기가 불안한 도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양성평등 보겠습니다. 예술인 전체 65.2%가 남녀평등한 처우를 받는다라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25% 정도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남성 10%가 여성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한 반면 여성은 40% 이상이 불평등하다고 말했던 거죠. 성별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성희롱 성폭력은 26.7%가 지난 1년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고요. 그 중에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7.6%로 높은 편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특히 여성이 예술하기는 너무나 위험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예술인의 어떤 인권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직업적, 그다음에 사회적 권리 이런 것까지 다 통칭해서 국가가 제정하고 국가가 권고하는 만큼 법률로 제정된 만큼 지역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례는 지방정부 사업 추진의 근거이자 법령입니다. 단체장 임의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성무부가 대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례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상징용목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이 바로 사라져버리고 입법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에서 예술인 권리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만들자라고 조례에서는 분명히 있는데 앞에 복지법 10년 전에 만들었던 복지조례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하면 되지 굳이 만들어야 되냐 해서 사실은 지금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보다도 울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센터 이런 거는 아예 안 만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법률이 내지는 그 법률에 이번 지방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울산이 요즘 한참 열을 올리는 게 꿀잼 도시입니다. 예, 그리고 예술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해서 그 캐치프레이즈를 돌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면 이게 5천억 정도, 지금 중앙정부가 조기 대선 국면이 탄핵 국면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더 진행될지 어떨지는 아직 잘 모르게 되는, 그냥 증발할 가능성이 되게 높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 그리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민주당 의원님이신 걸 알고 있는데 신 의원님이 공업축제에 100억 썼다. 100억 하는 축제가 말이 되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잘 아실 수 있을 텐데 구겐하임 핀란드입니다. 예, 구겐하임은 미국 뉴욕에서 전체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겐하임이
예술의 도시로 되게 성공 사례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동네는 안티구게나임 이렇게 많이 벌어서 그게 지역사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핀란드에서도 이런 수출 계획이 들어왔었는데 핀란드 의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예술 생태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자식 새끼들까지 이 비용을 갖다 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문화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예술 가치가 예술을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이런 현실에서 세계는 기존의 예술 작품보다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 존재 그 자체와 그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대한민국은 예술의 복지를 넘어서 예술인 복지 넘어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법제정 이후에 많은 연구에서도 보여주시듯이 여전히 예술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여성 예술인은 불평등한 처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말했듯이 예술하기 힘들고 예술하기 어렵고 예술하기 불안하고 예술하기 위험해서 떠나고 싶은 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위해서는 누가 다 말해도 예술 생태계가 스스로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울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개발 주도적인 어떤 아트 내지는 시설 이런 것보다는 자생력이 있는 예술 생태계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예술인은 한 국가와 도시 내지는 사회에서 예술 생태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